예, 안녕하십니까. 저 HM파마 대표이사 지효셉입니다. 마이크가 핀 마이크 안 들리나요? 이걸로 그냥 할까요? 예. 예, 들리시나요? 예. 방금 조양희 부사장님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해주셨고, 저희 상당히 어려운 연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HM파마, 회사 이름이 HM파마이고요. 저희는 의약품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회사들의 미생물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에 있었고, 저 이제 같이 공동 창업자이신 홀자펠 교수님이랑 같이 대학에 있을 때 여러 회사들의 미생물 컨설테이션을 했는데, 그 중에 아메이도 저희가 컨설테이션을 같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메이 글로벌에서 이제 폴 시라라는 분이 올 때 제가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이런 것들이고,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신약의 시대가 오고 있고,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피마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폴 시라가 그거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실제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서야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 FDA의 우울증 치료제, 미생물 우울증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을 이제야 받은 수준이거든요. 그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는 게 시작이 된 지가 20년도 채 되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제대로 하겠다라는 제품은 사실은 이 마일랩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저희 놀랐어요. 아메이가 상당히 이 사이언스에 진짜 열정이 엄청나구나. 우리가 의약품 개발하려고 한 기술 가지고 진짜로 건강기능식품 개인 맞춤형을 만들어서 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라운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잠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저하고 여기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이 같이 창업을 했고요.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은 이제 독일의 유명한 막스 시리즈들이죠. 그 막스 루브너 연구소 소장이랑 그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을 20년간 역임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 하면은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이름으로 미생물의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거는 특히나 이런 스피시스 레벨이 아니라 지너스 레벨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받으신 분은 많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학계에 엄청난 컨트리뷰션, 기여를 통해서 이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미생물계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 석학이시거든요.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에서 이제 연구원도 하고 한동대 연구교수도 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다양한 다니스코나 듀퐁이나 여러 회사들의 상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2019년에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는 회사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총 75명이고요.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받은 누적 투자액은 약 500억이 조금 안 되고, 다양한 미생물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미생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항생제 세게 놔주는 병원 찾아다녔거든요. 감기 한 방에 떨어진다고. 근데 요즘에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의사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그렇게 항생제 썼다가는. 이게 이제 분유인데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일반 분유고, 요 회색이 분유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분유예요. 저도 이제 애가 셋인데 셋째는 노발락이라고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간 거 먹였거든요. 보신 바와 같이 이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분유의 판매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옛날에는 미생물은 균은 다 죽여야 돼 라는 거에서 이제는 균이 너무 중요해. 내 갓 태어난 신생아한테 강제로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균을 먹여야 돼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미국에 비만 인구가 많은데, 아이들이 비만해진 이유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미생물이 디스토션, 그러니까 장내미생물의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겨서 장내미생물이 붕괴됨으로써 아이들이 비만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려고 실험을 해봤어요. 동물한테
항생제를 먹이는 거죠.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붕괴시켰더니 쥐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항생제 때문에 그냥 살찐 거 아니야? 꼭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붕괴돼서 살이 쪘다라는 근거 있어? 항생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뭐를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얘 붕괴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똥으로 다른 쥐한테 이식을 해봤어요. 얘는 항생제는 안 주고 똥만 이식했는데 그대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살이 찌는구나.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냥 단순히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질병이 좌지우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어렵죠. 이게 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려운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넥스트 레벨 자료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저희 몸에 미생물이 아까 조혜인 부사님 말씀해 주셨죠. 30조가 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에요. 저희 몸에는 200개가 넘는 엄청나게 뭐 2000개까지 늘어났어요. 요즘에 연구를 했더니 2000개, 2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많은 곳은 장이에요. 장이 시작되는 뭐 사람의 장이 7m, 8m 정도 되거든요. 사람 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빌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펼치면은 테니스 코트만 해져요. 한 사람의 장이. 그 위에 30조가 넘는 미생물들이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소장이 쭉 가다가 소장이 끝나고 나면 소장까지는 사람이 분해 흡수를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이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미생물들의 세상이 돼요. 거기서부터는 미생물들이 영양소를 분해시키고 그 분해하면서 생긴 다양한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아시죠?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물질들이 마구마구 나온 다음에 그게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에 가면 대장은 물을 흡수하면서 그것들을 흡수를 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조가 넘는 미생물들이 대장에 모여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걔네들의 유전자라는 게 합쳐진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이자 이 미생물들이 우리 장 안에서 하나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나의 숲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뭐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한두 개 미생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고 뭘 만들고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그거를 하나의 숲처럼 비유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로 해서 1조 원이 넘는 연구 비용을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아직도 블랙박스예요. 다 알지 못해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후로 시작된 연구일 정도로 엄청나게 핫한 연구 분야이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 로버트 코크 아시죠? 로버트 코크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로버트 코크가 1877년에 탄저균이라는 안트락시스라는 탄저균을 분리해서 쥐한테 딱 넣었더니 쥐가 아파지는 걸 보면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자기가 아프면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아,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근데 로버트 코크가 네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란 게 있는데 이게 물이나 공기 중으로 네 몸에 들어가서 네가 아픈 거야. 매균설이고 그게 의학의 시초 중에 시초입니다. 홀자펠 교수님이 연구소장을 20년간 하신 막스 루브너 연구소의 막스 루브너가 요 로버트 코크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미생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근데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하나의 미생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관여한다라는 게 되면서 메타라는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하는 거는 요 메타 지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사람의 분변 시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메타지놈이라는 연구 분야인데요. 제가 왜 폴 시라가 우리한테 하자고 했을 때 놀랐냐면은 저희가 지금 마이랩에 사용이 되는 거는 메타볼롬을 넘어서 메타컬처를 넘어간 수준의 연구가 이 마이랩에 녹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연구 내용들이 저희가 간단하게 듀얼 분석 말씀하시죠.
듀얼 분석의 메타볼롬.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뭐를 만들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데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게 메타볼롬이라는 거는 거의 2010년이 넘어서야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마다 다른 거를 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지? 더 좋게 바꿔서 더 건강하게 하지? 라는 거는 메타컬처로믹스라는 엄청난 연구인데 이거는 시작된 지 뭐 10년은 불구하고 몇 년 되지도 않은 수준의 연구가 이 마이랩에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질병들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이 화두인 거예요. 어떻게 바꾸지?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면은 이게 새로운 헬스케어와 치료제의 핵심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 구글 벤처스 빌 마리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조현일 부사님 말씀해 주셨죠.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는 먹으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바로 혈액으로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분해가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 주질 못하면은 그 아까운 게 똥으로 그냥 다 나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중간에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다가 다 넣어주는 게 미생물의 역할이에요. 저희 장 안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하던 거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케미칼들 저분자 물질을 딱 넣어서 우리 혈액으로 딱 흡수가 된 다음에 약효를 내는 그 아주 다이렉트한 부분만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얘가 무언가로 막 변한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가네. 이 중간을 아무도 풀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유명한 논문에서는 에콜로지컬 메디신이라는 단어까지, 환경적 치료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분야가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요거는 간단한 논문 그냥 예시로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찍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슐체인 페리에시드라는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인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저희 혈액 안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희 몸 안에 당분이 쭉 올라가요. 그럼 저희 몸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당을 어디로 보낼까?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면 너무 좋죠. 근데 왜 하필 자꾸만 이거를 지방으로 보내서 저희 몸은 자꾸 쌓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문제인데 이 과학자가 이 논문에서 발표한 바는 뭐냐? 이 단세지방산 양이 높으면은 그 당이 근육이랑 간으로 가는데 단세지방산의 양이 적으면은 지방세포로 가서 쌓인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몸이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단세지방산의 역할 같은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너무 재밌는 연구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또 네이처 메디신 정말 유명한 논문들이죠. 여기 나왔는데 보스턴 마라톤 유명하잖아요. 보스턴 마라톤을 뛴 사람들을 데려다가 뛰기 전후의 분변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확인을 해봤어요. 보스턴 마라톤을 엄청나게 잘 뛴 사람들에게 특이적으로 있는 미생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었어요.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특이적으로 높아서 얘를 뽑아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봤더니 이 베일로넬라라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젖산을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면서 먹고 사는 애인 거예요. 근데 저희 근육에 쌓이는 피로물질 젖산을 얘가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면서 근육의 활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운동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던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연구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놓고 보면은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벌써 뭐 딱 직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단세지방산이다, 뭐 베일로넬라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준은 뭐냐? 이게 그 2200억짜리 연구 결과거든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콘소시아에서 나온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준은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2013년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왜냐하면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희망은 뭐냐면 좋은 장내 미생물의 기준은 비피도박테리아가 높은 거다.
좋은 장내 미생물의 기준은 장 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거다 라고 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장내 미생물의 기준은 다양성이 높다라는 건데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 이 다양성을 일관되게 높일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차이가 나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거예요라고 하면은 뭐 그냥 눈 감고 다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면 다 좋아지는 건데 다양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다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랩의 시작인 거죠. 보고 거기에다가 보고 맞춰줘야 된다라는 문제 하나. 그리고 사람 유전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0.12%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약품이든 사람의 유전자의 피팅 맞춰줘가지고 개발된 의약품은 약발이 다 들어요. 타일레놀 웬만해선 약발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먹으면 다 약발 들어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거는 밸런스 위드이든 뭐 쾌변이든 뭐 그 유명한 요구르트든 누구는 먹으면 배만 아프고 누구는 먹으면 바로 쾌변이고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원피트올 컨셉이 맞질 않아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랑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유전자는 태어날 때 받고 나면은 아주 소소한 부분을 빼고는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가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해요.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변하다 보니까 요 순간에 내가 다양성을 맞췄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질 못합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전부 다 충격을 먹은 거죠. 야, 그거를 어떻게 해? 너희가 좋은 결과인 거는 알겠는데 다양성을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라는 게 그래서 폴 시라와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게 우리가 이거를 풀어보자. 그러니까 다양성을 높여보자라는 게 이 마이랩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개인 맞춤형으로밖에 최적화가 되질 않거든요. 다양성이 높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뭐 비만과 관련됐다라는 거 연구 결과 아주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마스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약 개발하는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분변을 복제를 해놓고 여기다 6개의 제품을 다 넣어보고 어떤 게 들어갔을 때 단세지방산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들어갔을 때 다양성이 제일 좋아져요 라는 피팅을 하는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인 거고요. 이게 실제 결과입니다. 마이랩 첫 번째, 두 번째 81.45%에서 엄청난 유의차를 가지고 다양성이 실제로 이게 실제 결과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결과고요.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정말 유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81.45%면은 저희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건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배변 만족도, 복통, 가스 다 유의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의 분들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분들이 저희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왜 안 됩니까? 저는 도대체 왜 안 됩니까? 현대를 사는 분들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라는 거는 유지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 섭취에 따른 다양성의 감소 논문이거든요. 2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저희가 먹는 음식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또 방부제도 들어가요. 이 방부제라는 것 자체가 음식에서 미생물을 죽이려고 음식에다 넣어놓은 건데 그거를 저희가 저희 장에다가 매일 넣고 있으니까 사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매일 먹는 아스피린, 타이레놀만 먹어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붕괴된다는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다 저희가 매일 먹는 제산제나 아니면은 혈당 강화제나 정신과 의약품 같은 것도 장내 미생물을 계속 붕괴시키고 다양성을 줄인다는 것들. 또 하나 아까 조영희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저희 19,000명 데이터 결과거든요. 알코올 섭취예요. 술을 얼마나 드시냐인데요.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거고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들입니다. 술을 드시면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알코올을 저희 장에다 매일같이 넣으시면은 미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몸의 면역세포의 70%, 많게는 90% 이상이 장 주변에 모여 있고요.
저희 몸이 바이러스 인펙션이 오게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공격받는 게 안타깝게도 장에 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미생물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거는 코비드-19 감염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신만 맞아도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연구자들이 아마존 가가지고 현대 문명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똥을 봤더니 지금 현대인에 비교해서 3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그 정도로 이 다양성을 현대를 살면서 높게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이 마이랩 제품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정말로 연구로 검증돼서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높아지면 그럼 어떤 베네핏이 있냐, 어떤 것들이 좋으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쥐한테 다양성을 항생제를 먹여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 항생제가 다양성이 높은 쥐와 다양성이 낮은 쥐에게 저희가 다양한 오메가3라든지 아세로라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애들에게 동일한 양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높은 쥐에게서 그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용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단순히 또 하나의 단순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진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성 식품, 아메이의 건강기능성 식품과 전부 다 피팅을 해가지고 게이트웨이의 역할과 같이 지금 드시고 있는 제품들의 효용 가치를 전부 다 버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마이랩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랩 제품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레포트가 있고 이것을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성인용과 성인 미성년 전용과 키즈 전용으로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성인에 비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레퍼런스도 10,000개로 올리고 아이들 것도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데가 아메이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에서 5년간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서 4,000례 모은 게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인데 아메이가 1년 만에 35,000개를 팔았고 25,000개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켰고요. 단 1년 만에. 그 다른 국공립 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했던 거에 5배를 1년 만에 모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 나오고 있는 연구 논문들을 이용해가지고 키즈 성장 관련된 미생물 지표, 그리고 피부 건강 관련된 지표, 스트레스 관련된 지표들도 추가를 했고요. 이런 지표들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될 거예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나의 대표 장내 미생물, 그리고 요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다 저희가 적어드림으로써 조금 더 재밌게 내 장에 이런 미생물이 진짜 많구나. 요거를 통해서 보시면 알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미생물이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랑 마이크로바이옴은 달라요. 장 안에 가지고 계신 가장 많은 미생물들은 생전 처음 보시는 미생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설문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좋은 설문 내용으로 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조기에 건강 알람을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피부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논문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이랩에 이 부분도 더 애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다수의 논문 내용들을 가지고 장내 미생물만 보고도 피부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지표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키즈 마이크로바이옴, 어린이 용으로 저희가 따로 뺐고요. 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모들이 분유에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어서 먹인다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나오는 어렸을 때 항생제를 먹음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처럼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바이옴의 형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즈 특화된 제품을 뺐고 왜 중요한지 잠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많은 연구 내용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IQ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다른지, 다양성이 어떻게 다른지, 뼈 성장,
그리고 뭐 알러지, 아토피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번 연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의 IQ를 놓고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IQ가 높을수록 마이크로바이옴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다양성을 높인다고 해서 IQ가 빡 올라간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먹은 음식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섞여서 이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내는 저희가 보고 있는 단세지방산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나 다양한 물질, 면역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 브레인, 그리고 본, 뼈, 장과 뇌와 뼈가 하나로 연결돼서 성장한다라는 내용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을 봤더니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성장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거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저성장 아이들을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 나이가 특히나 어리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통계적으로 나이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내년도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연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성숙도가 더더구나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과 같은 물질들이 비타민 D 흡수를 촉진하고 뼈 성장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가지고 장내미생물의 다양성 증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칼슘과 비타민 D 흡수 증가시키고 뭐 뼈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 성장에도 좋다라는 거. 이런 논문들이 무척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키즈 제품에다 조금 더 특화시키고 아이들 특화된 제품으로 그로잉 랩에다가 더 이 부분을 얹어가지고 같이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저희가 아미와 같이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아토피와 뭐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미 너무 잘 아시죠. 아토피, 이 스코라드,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스코라드 점수가 높은 아이들에게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이라든지 단세지방산, 저희 지표에서 보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거든요. 그게 유의적으로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와 다양성을 아이들의 장에서 높게 유지하는 게 아이들 성장과 건강과 면역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요거는 천식 연구인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키즈 특화 제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만 3세부터 1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필요해요. 3세 미만일 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엄청나게 플럭처에이션을 가지는 변하는 요 시기를 넘어서 성인과 비슷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가는 3세 이후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단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통 이 정도 나이대 5세, 14세 사이에서 나타나는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 3세에서 14세의 제품을 디자인을 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연구들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